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들로 투표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뜨거운 투표 열기에 각 당은 제각기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고 또 일찌감치 투표를 끝낸 대선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사전투표 상황과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고개를 들면서 국내에서도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전투표 이틀째인데 이 시각 사전투표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방금 전에 낮 12시 기준 투표율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5.79% 집계됐는데요. 네.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에 1,145만 121명이 투표를 마친 거예요. 예. 또 사전투표 제도 이래 최단 시간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20대 대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동시간대 투표율이 25.19%였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0.6%포인트 높은 수치고요. 네. 근데 이 격차가 조금 좁혀졌죠. 네, 어제보다. 어제보다는. 네, 그래서 투표율 오름세는 한풀 꺾였고 아무래도 첫날 이제 총 출동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투표율 제일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순서고요. 가장 낮은 곳은 18%대를 기록한 대구, 이어서 부산, 경북, 경남 순입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총력 유세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과 충북에서 유세를 이어가네요. 네, 특히나 이 강원하고 충북 지역은요. 이재명 그 당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고배를 마셨던 지역이에요. 네. 오늘 먼저 강원 춘천시에서 집중 유세를 시작하고 이후에 강원 원주시 원주 행복마당, 충북 충주체육관 시계탑 광장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어요. 예.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요구받았다. 많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했고 스스로 쟁취해야 됐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서 이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 경험이 단순한 학력 취득, 학위 취득 이 이상의 의미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실력과 의지만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요. 90시간 외박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뭐 외박이라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건 아니고 네.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전국을 돌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도 그렇게 김문수 후보는 그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간이 더 촉박하기도 했고 마지막까지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국민 호소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민주당 공약이 보여주듯이 이 후보는 민노총 이중대, 환경운동 탈레반에 자처하며 산업생태계와 원전생태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런 집단이 행정부마저 손에 쥔다면 대한민국은 폭력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부터 무박 유세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흘째 서울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이준석 후보는 오늘 서울 마포 시작으로 중앙대학교, 해화역, 신촌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이거 다 좀 대학생들 많은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무박 유세
전체에 나서면서 새벽까지 일하는 유권자들 만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 어제는 뭐 IT 기업 많이 모여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준석 후보 계속 좀 뭐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고 네.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마크롱 대통령도 젊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개혁신당 의석수는 3석이지만 국민이 밀어준다면 얼마든지 마크롱 같은 모델이 가능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지금과 다른 정치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을 돌면서 뭐 노동자나 여성, 진보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서네요. 네. 오전에는 금속노조 현대 로템지회 간담회를 열고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 협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잡아놓고 뭐 다수 인터뷰, 라디오 출연 이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이 오늘은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서 부산에 쌓이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 시각 사전투표율 전해드렸는데 원래 사실은 당초에는 이 투표율이 평일에 치러지니까 좀 네, 저조하지 네.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구는 그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모습입니다. 네. 어제 그 평일이고 낮 시간에도 줄을 길게 서야 될 네. 정도로 정말 네. 열기가 뜨거웠고 연령대도 좀 불문하고 많았다고 체감이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뭐 전남, 전북, 광주 이렇게 상위권 다 차지하면서 호남에서는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에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네. 네, 뭐 호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원래부터 조금 높은 경향을 띠고는 있었지만 네. 지난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예. 호남 지역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전 지역에서 TK 제외하고 네. 전 지역에서 사전 투표는 역대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사전 투표율 상승했습니다.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신 것 같고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 네. 근데 그거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거죠. 전보다 나 좀 후보 내가 찍을 사람 안 바꾼다. 그렇죠. 예, 그런 네. 공고함이 조금 더 작용하고 사전 투표도 익숙해지고 어차피 안 바꿀 거니까 본 투표 날에는 홀가분하게 좀 내 시간을 쓰자.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대선 총선 봐도 영남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늘 낮았지만 최종 투표율 가면은 큰 차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은 아마 본 투표에 좀 결집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낮은 투표율이 대구, 부산, 경상북도 이렇게 영남 지역 쪽이 쭉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원래부터 낮은 곳이긴 했지만 더 떨어졌다라는 거는 네.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영향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사전투표 독려에 힘을 쓰기도 했는데 정작 좀 텃밭에서 이 사전투표율은 수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각 당마다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네, 뭐 늘 그렇지만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네, 각자 네.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계엄으로 인한 분노의 그 감정이 투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정당 지지층들이 각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상승률이 꺾이기는 했지만 그 사전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가 처음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그 이번에 사전 투표 이틀 둘 다 평일이라는 점 이거는 좀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예.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 오후 6시까지 마감을 보면 직전 대선 20대 대선 기록을 이때가 36.93%였는데 네.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사전 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어제 뭐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가는가 하면 뭐 투표를 2번 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신고도 접수되고 좀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니냐 문제가 좀 네. 지적되고 있어요. 참 투표소 가보니까 좀 더운 날씨에도 80대 이런 어르신들도 네. 정말
열심히 이제 몸 챙겨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네. 해당 인물은 투표 진행을 맡은 선거 사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네. 주장은 그 이재명 후보한테 이미 기표된 기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자작극이 의심이 된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예. 수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이 투표용지 외부로 반출됐다라는 건데 일부 유권자가 관외 투표용지 받고 기다리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왔더라라는 네. 거예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렇죠. 관리 부실이 있었고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곳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날 그러면 투표용지를 왜 사람들이 들고 나갔느냐.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기계로 뽑아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계가 너무 빨라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긴 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템포가 좀 안 맞았다라는 건데 이제 선관위는 사실 엄청나게 고개를 숙이긴 해야 되죠. 여러 그렇죠. 홍역을 겪고도 그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고 네. 불신을 더 키웠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고요. 다만 이제 유권자들도 이제 너무 가짜 정보에 취해서 선거원들을 때리거나 가서 뭐 폭력 이런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그 투표용지 가지고 나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다행히도 그 마감 결과 관외사전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사전 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면서 네.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요.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 3차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방금 전에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 의욕이 앞선 경솔함으로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 했는데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의 이 두 번의 사과 대상이 좀 한정적이에요. 예. 불편하셨던 분들께 사과한다. 당원들께 사과한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개혁신당 게시판에 탈당 요청하는 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처럼 이제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 싸움은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라면서 당원들의 내부 단결, 지지를 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 겨냥해서 의혹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도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공세 가세를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그 이준석 후보의 의혹까지 정조준되고 끌어올려지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이준석 후보도 조금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을 보면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실하지도 않고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디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댓글 표현도 남성을 여성으로 이준석 후보가 성을 바꿔버렸다. 네. 저지를 공세를 하기 위해서 창작한 표현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거듭 공표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이준석 후보를 민주당이 추가 고발했습니다. 네. 자, 미국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제동을 걸었는데 하루 만에 이게 되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법원의 판결은 그거였죠. 상호관세 무효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과세 네. 권한 부여했고 이것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 네. 이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또 하루 만에 들려온 소식은 트럼프 관세를 항소심까지 일시적으로 복원을 하겠다. 네. 일시적으로. 예, 네. 법원이 이게 위법하다고는 보지만 항소심까지 관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법원 판결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또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렇죠. 예,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냈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잠시나마 우리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좀 감돌았었어요. 예. 그래도 관세 조치가 잠시 멈춰가겠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더 커지게 네.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를 대신할 다른 형태의 통상 압박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 그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었고 네. 그로 인한 어떤 규제 철폐하고 대미 그런 수출, 대미 투자 이걸 압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당분간 관세 협상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곳에서도 좀 혼선이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학생 비자 신규 면접을 중단하면서 우리 국내 유학 준비생들도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급작스럽게 이렇게 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또 SNS 계정을 조사한다. 예. 라고 하면서 이게 트럼프식 사상 검증이다. 네. 예, 이런 표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 27일 현지 시간 27일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그 SNS 심사 확대에 대비해서 추가 지침 나올 때까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러더니 또 이틀 뒤에 현지 시간 29일 미국 정부가 이것은 그러니까 비자 인터뷰 신청 중단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뭐 한국 유학생들도 미국 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네. 많으신데 굉장히 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막 원래 또 서류 같은 거 준비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계좌증명서 발급 준비하느라 인터뷰 신청 잠깐 미뤄뒀는데 그 사이에 접수가 아예 막혀서 지금 네.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게 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비자 갱신이 제대로 될지조차도 걱정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곳들이 있어서 쭉 살펴드릴게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진남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불정터널부터 갑자기 정체가 심해지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고장난 차 때문입니다.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인데요. 화물차가 4차로에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하객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원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또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 여기도 고장난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노량진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속 법이야기 그리고 알아두면 든든한 법률 정보까지 일상 속 법에 관련된 궁금증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도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수희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양한 전세 사기 모습들 알아봤는데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 오늘 마저 다뤄보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 중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좋을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첫 번째로는 집을 고를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아니면 안심전세 앱 등에서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건물 인근의 여러 개 이제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지역별 전세가율도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매매가는 낮은데 전세가가 높다.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근저당권까지 설정돼 있다. 이렇게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로만 들어도 지금 약간 위험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네. 이게 사실 근데 세를 얻으려고 할 때 뭐 빚이 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이 집주인이 워낙 뭐 부자라서 괜찮다. 이 경제력이 이렇게 충분하니까 보증금은 뭐 당연히 돌려줄 거다. 공인중개사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뭐 설득이랄까요?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임대인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네. 뭐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등기부상에 만약에 신탁이 돼 있다 이러면 등기소를 통해서 신탁 원부까지 좀 발급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대인이 세금이 밀렸거나 혹은 임대인의 사업장에 밀린 임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나 납세 증명서 등을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사회보험 미납이나 임금 체불이 반드시 전세 사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과 또 위험성을 측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혹시 찾아보더라도 혹시 지금은 너무 깨끗한데 과거에 혹은 뭐 지속적으로 그동안 전세 사기를 해온 사람인 경우를 어떻게 하면 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또 최근 3년 동안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에나 알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커졌던 건데 네네. 이번 달 27일부터는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이 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좀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바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 같은 뭐 불경기에는 이게 뭐 꼭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게 집값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깡통 주택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실 때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그 제 주변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임대인이 이제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우선 임차인에게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네. 추후에 임대인에게 이제 구상하는 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험들이 있고요. 예. 이제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이미 등재가 돼 있거나 아니면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가다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이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한번 꼭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이사 뭐 당일에 임대인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이런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은 인도를 받고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제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기는데 네. 만약에 확정일자를 5월 30일에 받았다라고 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5월 31일부터 다음 갖춰지거든요. 날부터.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5월 30일에 소유권자가 바뀌거나 뭐 저당권이 생겨버리게 되면 5월 30일에 이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다음 날 자정까지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임대인은 현재의 권리관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계약 직후나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서 권리관계의 변동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불법 중개사무소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요즘은 임대인에 의한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 중개사무소에 의한 전세 사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불법 거래 때문에 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분들이 네네네. 전세 사기를 이제 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V월드 홈페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임대인을 대신해서 온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위임장,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임장과 임대인 신분증 그리고 인감 도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방법들 참고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다른 담보권자가 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건가요? 집에서 나가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네네. 바로 쫓겨나는 거냐. 근데 네. 사실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먼저 등기부상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날짜와 네. 내가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만약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날짜가 나보다 먼저다라고 예. 하는 경우에는 나보다 이제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어서 경매 이후 내 임차권도 소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매가 종료가 되면 저는 이제 집에서 내쫓기게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내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먼저다라고 하면 이 예. 집에 대해서는 내가 1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나는 이제 무관해서 네. 경매에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내 임차권을 또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차 기간을 기존과 같이 보장받을 수가 있어서요. 네. 그때는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날짜가 먼저냐,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가 먼저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 경매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 요구, 즉 나도 받을 돈이 있다라고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이후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의 이제 배당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 건물에 이미 체납돼 있는 재산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세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세금이 발생한 날이 뒤라고 하더라도 순위는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따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는 누가 먼저 우선 변제권이 발생했냐를 보게 되는데 네.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배당액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액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배당이 실시가 되게 되고 만약에 내 보증금과 배당액이 우연히도 같아서 다 변제를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다 받지 못하게 돼도 경매가 끝나면 이제 퇴거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이걸 항상 네, 맞습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이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혹시나 그 요구를 못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배당 요구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상담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나는 뭐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없다. 배당 요구 종기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배당 요구를 하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내가 알았건 몰랐건 이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배당 요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경매가 개시가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그 건물에 직접 나가서 점유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임차인이 이 집에 지금 경매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네네. 만약에 집을 장기간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주소로 그 종기를 통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초본 주소지에 등기가 계속 반송이 되거나 그런 네. 경우에는 내 집이 경매에 들어간 것조차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집이 조금 전세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은 네. 사실 경매에 들어가면 등기부 등본에 바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 말고 다른 뭐 선택지도 혹시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를 유예나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도 국토교통부 산하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으니까 이제 네. 그 뒤에 법원에다가 당장 이사를 가게 되면 생계나 주거 안정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경매를 조금 뒤로 밀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소명을 하셔가지고 예. 결국 1년간 경매 절차가 중단된 또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지금 이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요걸로 이제 그 경매 절차를 좀 중단시킬 수가 소명을 있겠고요.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뭐 1년보다 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네.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매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네. 직접. 네, 예. 그러면 낙찰이 되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현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보다 내 입찰가가 초과한다. 그렇게 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또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요. 또 세금 문제도 체납돼 있는 게 없는지도 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진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조심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참 뭐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변호사조차도 네. 전세 사기를 당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다른 어떤 사기의 피해자는 좀 다르게 이 피해자분들이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본인의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주변에서도 왜 그거 사기인지 몰랐냐 이렇게 또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세 보증금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이런 부분의 피해도 굉장히 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경매 절차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나 특히 이제 뭐 금융 지원도 또 가능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네.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에 갚지 못하면 또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신용 회복에 관련된 지원 등도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 법도 이게 한시법이어가지고 2027년까지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지금 네. 워낙에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앞으로도 처음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21일 기준으로 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을 파악해봤는데 총 29,859명, 한 3만 명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토교통부 그 산하의 위원회에 네. 본인이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추면 사실 근데 그 요건이 굉장히 뭐 엄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경매 절차 지원, 뭐 금융 절차 지원, 뭐 그리고 또 신용 회복 이런 것들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 피해 지원 방향도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절차 그리고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있고요. 또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정치인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 따뜻한 손. 비록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교통혁명과 미래 산업을 일군 혁신의 손. 그리고 언제나 현장과 함께하는 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 진솔한 고백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옳은 일을 실천하는 손.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진심. 그 진심의 손입니다. 김문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어순 눈을 뜨고 쳐다보다와 어선 눈을 뜨고 쳐다보다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어선 눈이 맞습니다. 어선 눈은 사물의 한 부분 정도를 볼 수 있는 눈이란 뜻으로 그는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선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지능이 생겨 사물의 대강을 이해하게 된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 없는 사랑과 가히 없는 사랑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가 없는이 맞습니다. 가 없다는 끝이 없다는 뜻의 고유어 형용사로 가 없는 어머니의 은혜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와 같이 쓸 수 있고 가히 없다는 가 없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거추적거리다와 옆에서 거치적거리다 가운데 맞는 표현은 거치적거리다입니다. 거치적거리다는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거치거나 닿다라는 뜻과 거추장스러워서 자꾸 거슬리거나 방해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추적거리다는 거추장스럽다와 혼동해서 쓰게 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기업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따뜻하고 건조해져 서쪽 지역의 기온을 높이는 건데요. 한낮에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며 7월 중하순의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춘천과 구례 28도, 대전과 전주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맑은 하늘에 뜨거운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볕이 강하다 보니 대기 중 오염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후에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엔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휴일까지 3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에는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과 충북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와 충북, 강원을 차례로 돌며 유세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경찰이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 오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후 자신의 신원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현장에서 음성기록 장치를 회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전 마지막 교신에서 비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태국, 타이완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을 앞두고 노약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제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초계기가 이륙한 지 불과 6분 만에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네.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요. 기체가 추락하면서 곳곳에 튄 파편들로 불길이 치솟았지만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주변 민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추락 지점에서 불과 260m 떨어진 곳에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또 인근 승마장 등에도 사람들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네. 목격자들은 초계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가를 피하려 한 것 같다 말하기도 했고요. 추락 직후 들려온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 또 화염 등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해군은 사고 대책반을 꾸리고 추락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당시 훈련 비행 경로는 평소와 같았고 기지 주변 기상도 양호했다고 하고요. 네. 또 마지막 교신에서 비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승무원들의 기내 대화가 녹음된 장치를 현장에서 회수했는데 네. 이와 함께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와 기체 잔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이런 이 군용기 관련 사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확한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그동안 적은 수의 초계기들이 쉴 틈 없이 대북 작전과 훈련에 투입되면서 혹사 우려가 나오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네. 해군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해상 초계기 P3C 8대를 지난 1995년부터 그리고 P3CK 8대를 201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네. 추락한 기종은 이후에 추가로 도입된 이 P3CK 기종이고요. 네. 도입된 지 15년 된 기종이지만 중고 기체를 개량한 거라 실제 비행 연수는 30년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초계기는 통상 35년 정도 운용한 뒤 도태시키기 때문에 사고기도 최소 5년 이상 더 비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어 왔는데 네. 하지만 16대라는 적은 수량으로 3면 바다를 돌면서 기체 혹사 우려가 끊이질 않았는데 네. 결국 이렇게 30년 차가 되는 올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옆 나라인 일본만 봐도 100대 이상을 도입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고요. 네, 또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가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도 없어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 공군의 포천 5폭과 기관총 낙하 사고 또 육군 무인기 사고 이어서 이번엔 해군까지 단 2달여 만에 군용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근무기간 확립 지시를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21대 대선 사전투표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이미 투표 마친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뭐 인증샷들을 올리고 있던데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손등에 찍어서 올리던 것과는 좀 많이 바뀐 모습이더라고요. 네,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SNS에는 이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고 촬영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왔는데 네.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간 보지 못한 MZ식 사전 투표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예. 온라인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는데 인기 많은 캐릭터는 물론이고요. 아이돌 포토카드도 인증용지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네.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올리기도 했는데 귀여운 인증용지 덕분에 기분 좋게 투표했다, 덕분에 재밌게 참여했다 같은 후기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 개인이 가져간 투표 인증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엄지척이나 이 V 표시처럼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 모양을 하거나 손등에다가 기표 도장을 찍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실명 SNS에 누구누구 후보를 꼭 뽑아주세요 같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다만 다른 후보 혹은 다른 후보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만든 지자체 홍보 영상이 좀 논란을 일으키던데 경북 경산시에서 만든 영상이죠. 네, 며칠 전 경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영상이라는 제목의 클립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재미를 위해 했다기에는 다소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담겨 논란입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영상은 남성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종이를 구겨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네. 이어서 서류철로 여직원의 머리를 툭툭 치자 분노한 여직원이 상급자의 손가락을 물면서 물지 말고 후보자의
회사의 정책을 물으세요라는 자막이 등장합니다. 이후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상급자의 모습과 함께 여직원이 반격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뽑지 말고 나의 권리를 뽑으세요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영상 썸네일로 사용되면서 폭력성이 유머처럼 소비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네. 또 책상 빼기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시사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투표 동료 영상이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유머로 소비되는 건 부적절하다, 국고를 이런 곳에 쓰느냐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경상시는 결국 하루 만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28일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뭐 현실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사전 투표에서도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발달 장애인들 사이에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서울 공덕동 주민센터를 찾은 발달 장애인 2명이 투표 보조를 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이름만 보고서는 자신이 뽑으려고 염두에 뒀던 대상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고 또 손이 떨리거나 해서 도장을 칸안에 올바르게 찍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 조력인을 대동해서 기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곤 하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투표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발달 장애인이 투표 때 도움을 받기 힘든 이유는 선관위 지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인 투표 보조를 허용했다가 5년 전 이를 개정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어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발달 장애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거 현장에선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발달 장애인들의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디선 되고 어디선 또 안 되고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발달 장애인들 입장에선 몇 년째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국민의 한 표인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네, 대선 관련된 소식들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불과 반년 만에 5천 가구가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가별로 따져보면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보유주택은 같은 기간 3,500가구 넘게 늘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전체 외국인 보유주택 10채 중 7채 가까이가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고요. 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에 이어서 미국인이 2만 2천여 가구, 캐나다인 6,300여 가구 순으로 많았는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70%는 수도권에 있었고요. 경기도 소재 주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아파트 사랑이 참 엄청난데 대출 제한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탓에 상호주의 원칙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요즘 뭐 자신 외모를 가꾸는 남자, 일명 그루밍족이 많아지면서 우리 남성들도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런 변화의 바람이 굿마트, PX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남자들도 이 뷰티 시장 틈새 수요가 아닌 성장 중심축으로 떠오른 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5년 전 1조 원대에서 지난해 1조 1,210억 원으로 4년간 13% 빠르게 성장했는데 업계 역시 20, 30대 남성들을 겨냥하고 있고요. 또 놀랍게도 말씀하신 굿마트, PX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군대 하면 또 라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제가 복무했을 때만 해도 기껏해야 선크림 정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기초 화장품. 또 실제로 업계에서도 PX에 입점한다는 게 저가 화장품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남자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또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 데다 보훈 가족 등 구매층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브랜드 간 PX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올해 토니모리, 셀퓨전시 등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 뷰티 브랜드가 새로 입점했고요. 이 PX뿐만 아니라 다이소나 편의점에서도 남성 뷰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군인들 야외 활동 많은데 피부 관리 잘 해야죠. 예. 네, 그럼요. 자, 한때 이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가로변 쓰레기통을 치웠어요. 그래서 좀 뭐 시민들 불편이 큰 면도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길거리에 이 쓰레기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새로 제작된 쓰레기통 곳곳에 설치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투입구가 구분된 가로변 쓰레기통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기 성남 일대 1,500개가 새로 설치됩니다. 네.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이 가정이나 생활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진 탓에 한때 가로변 쓰레기통 자체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최근 다시 설치되고 있는데 네. 이 쓰레기통이 없어 생기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찬성하는 반응도 있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에다 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제작과 설치에만 12억 원을 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에 책정한 비용만 연 15억 원가량 이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또 36개소의 시범 설치를 진행해 왔지만 효과는 있는지 시민들은 또 어떤 의견인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량으로 한꺼번에 설치하면서 일관성 없고 성급한 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거리에 다시 등장한 쓰레기통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될지 아니면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적절한 쓰임새를 가질지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보죠.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이런 더위가 계속된다면서요. 네, 당장 오늘 낮부터 수도권 지역은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휴일까지도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또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 10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낮에는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번 주말 비 소식 없이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혹시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낮 동안 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시원한 물 한 병씩 챙겨 나가시면 좋겠고요. 모처럼 맑은 날씨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동남아에서 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요. 맞습니다. 저도 이 관련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중국,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죠. 이게 재유행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대만이라는 곳에서 올해 1월에만 11만여 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청 이런 것 같은 데인데 네. 여기에서 발표가 오는 8월 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71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앞으로 이 코로나 환자가 뭐 빠르게 늘어날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 대만 질병관제소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환자가 이 최고 정점인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병원이나 또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좀 꼭 착용하시라 이렇게 얘기했고 네. 또 취약계층인 노인 또 만성질환자 동반질환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급히 병원으로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만 질병관제에서 올 들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432명 발생을 했고 네. 이 중에 66명이 사망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유행 단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이른데 네. 대비는 해야겠죠. 예. 이 주변국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사망자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요. 재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질환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번,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즘 뭐 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어나는 뭐 주요 원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아직까지 원천적인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 치료 방법들을 금방 또 무력화시켜 버리거든요. 네. 지금도 이 지속적인 변이된 바이러스들 때문에 이제 재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그 전에 예방접종 맞은 그 면역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계절적 요인도 있고 또 방역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는 뭐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풀어지기 마련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재유행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재유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이미 이제 그 요즘 재유행하는 그 새로운 변종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변종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고 또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안 맞으십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4에서 6개월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재유행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고위험군이 1,029만여 명인데 이 중에 반이 무료 접종을 했고 나머지는 미접종 상태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러냐? 무료 접종을 해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음 달까지 무료 접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위험군들 백신 무료 접종하고 있으니까 꼭 좀 접종하시고 이분들은 한번 감염되면 중증으로 변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고위험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우선은 이제 면역 저하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를 뭐 이식받는 이런 수술을 하면 면역 억제제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 중인 분들 또 회복되신 분들 또 감염 취약 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선은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고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임신부가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사망 위험성도 높고 중증으로 가서 심각하게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예방 접종을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신 그 면역 효과가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 지속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맞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맞으셔야겠네요. 당연히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이면 지금쯤 이미 이제 효과가 거의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좀 예방 접종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재유행하고 있는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도 많이 가는 곳이니까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고 가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홍콩, 뭐 중국, 대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호주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호주에서도 이 변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곳에 가실 때는 또 가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예전에 이 국내외 연구와 방역 당국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미접종자에 비해서 2차까지 접종을 하신 분은 이 감염 위험성이 중증으로 될 위험성이 70%가 줄어든다. 3차까지 접종하신 분은 95%까지 중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돼 있으니까 맞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출국 2주 전까지 이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나라 또 유행하고 있는 나라를 가시더라도 이 감염이 되거나 중증으로 빠질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뭐 위험한 점
감염이 특히나 변이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발견된 종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동남아와 호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 현재.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네. 예전에 작년 뭐 이렇게 우리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변이됐던 게 JN1 타입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변종을 바꾸면서 변이를 해서 네. 지금 호주에서 동남아에서 나오는 게 LP81, 네. NB181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큰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거 아주 뭐 영어니까 네, 네. 아시아와 호주에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돼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사람 몸에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ACE2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네. 아주 강력하게 달라붙는 바이러스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염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즉 100명 있으면 막 95명 막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 확률이 엄청 높은 그런 바이러스 변이고 네. 또 면역 회피성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어요. 이 네. 면역 회피성은 무슨 말이냐? 한 번 걸린 사람이 조금 있다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걸리면 원래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면역이 생기는 건데 그걸 다시 돌아서 또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제 변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이형에 맞춘 백신이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지 않았는데 네. 그 전 예방 접종, 그 JN1 타입에 대한 예방 접종이 네. 이 MB나 LP81 여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런 예방 접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무료 접종을 뭐 받으실 수 있는 고위험군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일반인이 이 백신을 접종하려면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일반인은 이제 돈을 내셔야 돼요. 네,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 예. 그래서 개별 의료기관에 가시면 이제 접종을 해 주시는데 비용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종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긴 한데. 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요, 뭐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백신 접종 정책에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꾸 이제 이 변이종이 생기면서 감염되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제 네. 변하고 있는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고령자 기저질환자에다가 더해서 임신부에게 이제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023년까지 임신부를 포함한 전 국민이 백신 권고 대상이었다가 네. 지금은 임신부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다시 임신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미국은 지금 임신부나 건강한 어린이는 권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각 나라마다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실 이게 건강한 뭐 소위 건강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비해서 백신 예방 뭐 안 해도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나마 개인이 할 수 있는 주요 예방 수칙 어떤 예방 수칙들 좀 꼭 지켜야 될까요? 그 전에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너무 공포스러워서 온 국민이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조금 이 힘이 떨어져서 바이러스들 힘이 떨어져서 사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맞지 않고 안 걸리시려면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야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기침 예절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죠. 기침 예절 준수하시고 또 손을 반드시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꼭 좀 씻으시고 실내 환기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지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뭐 잠시 잊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우리가 수년간 몸에 익혔던 습관들이니까 다시 찾아서 꼭 막으셔야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막 유행할 때 증상도 참 여러 가지가 나타났었는데 주요 증상들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너무 잘 아셨죠. 한번 걸려 보신 분들은 다들 그냥 크게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흔한 증상이 발열이죠.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어떤 해열제로도 안 떨어지는 이런 열이죠. 네. 그래서 이 네. 해열제를 먹어도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인 이 발열이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이 아픈 인후통, 또 기침, 이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가래가 별로 없이 기침이 나오니까 아유, 기침이 왜 자꾸 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주 증상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근육통, 온몸이 쑤신다, 또 극심한 피로감, 뭐 두통, 그다음에 뭐 오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네.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는 이런 증상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맨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미각과 후각이 없어져 가지고 네네네. 맛을 모르겠다, 냄새를 못 맡겠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증상들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설사, 구토, 복통 같은 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좀 증상이 애매모호하다, 네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또 다른 증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한번 앓고 나면은 그 진짜 후유증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2년 이상 가시는 네. 분들도 있고, 뭐 몇 달씩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롱 코비드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오랫도록 그 코로나19 증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전체 환자 중 약 4명 중에 1명이 이런 후유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많네요. 알려져 있습니다. 많죠. 예. 그 대신 대개는 이제 그 뒤에 사라지게 되는데, 네. 사라지지 않으면 조금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증상이 있거나 앞으로 코로나19를 또 걸려서 다시 또 이 증상들이 뭐 몇 개월씩 간다, 이러면 병원을 바로 찾아오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접촉, 남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고, 마스크 네. 착용, 손 씻기 아주 뭐 꼭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누구나 다 처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방받나요? 우선 60세 이상,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처방이 됩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19를 확진하고 네. 너무 증상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네네네. 치료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 여름철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어느 정도로 혹시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LP81과 NB181 요 두 가지는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나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네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반드시 이제 경고를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바로 예방접종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재유행이 우려되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 처방 받겠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먼저 80세라고 밝히시면서 작년 10월에 접종을 받으셨고 이제 효과가 다 떨어졌으니 다시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또 접종을 받아도 무료인지 이렇게 또 여쭤보셨어요. 받아야 하는지도. 네, 지금 80세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거고 네. 작년 10월이니까 벌써 6개월이 거의 딱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받으셔야 하는 거고 네. 연락이 왔으면 무료 접종 대상자인 겁니다.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4040님 코로나 후유증인지 입안에서 쓴맛이 계속 느껴집니다.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는 맛이 안 느껴지다가 나중에 괜찮아졌는데 이렇게 쓴맛 느껴지는 것도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그럼요. 괜찮아지시겠죠.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으니까 뭐 입맛도 제자리로 찾아갈 겁니다. 네. 혹시 계속해서 쓴맛이 느껴진다면 뭐 다른 질병이라 뭐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쓴맛이 느껴지는 그런 질병은 딱히 특별한 게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253님 작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너무 많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네. 코로나 백신 맞아도 혹시 그럴까요? 하셨어요. 독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중증의 합병증이나 또는 사망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맞는 거니까 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 더 해보세요. 그냥 가서 바로 맞지 마시고 네. 나 놔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네.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었는데 맞는 게 좋을까요 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6811님, 한때 코로나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무증상 이런 거 요즘도 있나요? 하셨어요. 요즘도 존재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증상이 있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만 예전같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증상이나 사망률이 높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예. 8625님, 아까 저희가 계속 고위험군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질환 갖고 있는 사람도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죠. 심장질환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있으시고 앓고 있고 치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아두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5610님, 이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후각 상실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후각을 좀 빨리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19를 회복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뭐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너무나 힘드셨나 봐요. 그러셨나 보네요.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방송 프로그램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하의 오늘 이 곡, 김윤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워낙에 화제가 된 새 앨범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27일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역시 빠른 체크. 괜찮으셨는지.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저는 워낙 아이유 씨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번도 좋더라고요. 네, 노래를 워낙 잘하는 가수니까요.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체크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어요. 타이틀곡 네버엔딩 스토리가 1위를 차지한 건 물론이고 수록곡들 전부 또 차트에서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이유 씨가 다른 가수들도 리메이크 곡을 발표를 많이 하는데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 앨범을 3번이나 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좀 드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리메이크 앨범의 브랜드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꽃갈피 시리즈를 통해서 일종의 국민 가수가 되는데 꽤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유 씨가 처음 데뷔한 게 이제 2008년이었는데요. 벌써 진짜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17년 차 가수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이제 학생 가수라는 이미지가 컸지만 2010년쯤부터 임수롱 씨와 함께 부른 잔소리 그리고 또 좋은 날 이런 곡들이 발표되면서 그때는 국민 여동생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곡도 너랑 나나 분홍신처럼 부르시겠나요? 아닙니다. 이민수 작곡가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기에서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 같은 느낌도 확실히 있었어요. 어떤 행보였냐면 예를 들면 자작곡으로 내 손을 잡아 이 노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곡이나 아니면 윤상 씨와 함께 작업을 했던 좋은 날이나 분홍신과는 사뭇 다른
나만 몰랐던 이야기 같은 네. 굉장히 좀 정치가 있는 그렇죠. 곡인데 네. 이런 곡들도 중간중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지금의 국민 가수 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이미지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로 뭐 학생 가수나 국민 뭐 여동생 같은 느낌에서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게 됐던 게 처음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네. 꽃갈피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당시가 이제 2014년이니까 네. 그 좋은 날로 만들어진 인기는 정점을 찍었었고 네. 이후에 조금씩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기였을 텐데 네. 이때 딱 좋은 타이밍에 정말 리메이크 앨범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당시 타이틀은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곡이었는데 네. 사실 히트한 건 산울림, 김창완 씨와 함께한 그렇죠. 너의 의미. 너의 의미. 이 곡이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죠. 네.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당시 라디오에서도 정말 많이 방송이 됐었고 이 노래를 몰랐던 젊은 세대들도 너무 반겼고 네. 또 이 너의 의미가 워낙 히트곡이었으니까 이 곡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 세대도 김창완 씨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 곡의 테마를 관통하는 것 같은 뭐 도대체 넌 나한테 누구니? 뭐 이런 내레이션도 추가가 되면서 뭔가 과거와 현재를 정말 이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리메이크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인상적인 모먼트들이 좋은 성적까지 거두면서 아이유 씨를 정말 다양한 세대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로 뭐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시리즈가 바로 이 꽃갈피였습니다. 네. 네.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김창완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너의 의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창완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나레이션이 진짜 네. 킬링 포인트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활용정점 진짜. 도대체 넌 나에게 누구냐?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방금 들은 너의 의미 물론이고 네. 뭐 다른 수록곡까지 진짜 이 첫 리메이크 앨범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맞아요. 이 앨범이 사실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꽃갈피 셋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이 너의 의미가 제일 수록곡 중엔 인기가 많아서 네. 보통 요즘에 인기곡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억 스트리밍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 수치도 1억. 기록을 했었고 네. 1억 무섭죠. 예. 그리고 또 리메이크 앨범으로는 이례적으로 한 7만여 장 정도 음반이 판매가 되면서 네. 정말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LP가 인기가 많았어요. 약간 한정판 느낌으로. 한정판이고 또 네. 이게 리메이크 작품이다 보니까 그 네네. LP라는 포맷으로 만든 게 잘 또 어울리잖아요. 구매자로서는 너무나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있는데 저는 그때 그냥 구매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붙어서요. 제 기억에 진짜 한창 때는 한 3,400만 원 정도까지도 호가하는 LP 하나. 네. 와. 그러니까 그게 한정판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중단이 된 다음에 제작 네네네네. 중단이 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까지 와. 금액이 올라가서 사실 문제죠. 이거는 네. 이제 부적절한 분들이 그렇긴 이득을 한데, 보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이유 씨도 이걸 신경을 많이 썼는지 사실 2023년에 LP가 발매된 지 한 9년여 만에 팬클럽 유엔아를 대상으로만 이제 사전 그 구매를 받아서 네. 재판매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팬들인데 이걸 웃돈 주고 사는 걸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마음도 예쁘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도 했었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현명한 행보가 있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꽃갈피 두 네. 번째 리메이크 앨범도 나왔죠.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반응이 좋으면 두 번째 버전이 내야죠. 나오지 않기가 힘든데 예. 이때부터 아마 이제 꽃갈피가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첫 앨범이 나오고 3년 뒤에 두 번째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첫 번째가 8, 90년대 곡들이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앨범에서는 70년대에서 한 00년대까지 조금 폭을 넓혀서 네. 리메이크 곡들을 담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이나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네. 네, 그리고 뭐 매일 그대와 들국화 노래나 정미조 씨의 개여울, 전 또 사실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했었는데요. 네. 이런 다양한 곡들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원곡에 충실한 재해석이 많았다면 두 번째 앨범에서는 원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풀어내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도 했었죠. 네. 이때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좀 기습적으로 곡을 공개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네. 또 이제 가을 아침 이 곡인데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네. 그 저희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노래를 듣고 그냥 너무 그때 어떤 조온습 조도 온도 습도가 네. 그대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은 저도 그래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아이유 씨 목소리로만 맞아요. 무반주로. 노래가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가수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시도인데 그렇죠. 그게 뭐 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사기 인트로라고 생각하고요. 양희은 씨 노래를 또 새롭게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짜 가을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쵸.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요? 참 똑똑한 가수예요. 네. 맞습니다. 이 가을 아침이 수록된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은 3년 만이었는데 네. 이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앨범은 꽤 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네. 8년 만에 발표가 되는 리메이크 작품이고 사실 그 사이에 아이유 씨가 가수로서뿐만이 아니라 또 배우로서도 활약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고민도 많아지고 뭐 시간적인 여력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꽃갈피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되었고요. 네. 첫 번째 꽃갈피가 이제 원곡을 좀 충실하게 두 번째가 나만의 스타일을 살짝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면 네. 저는 이 세 번째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네. 음악적인 야심과 또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같이 담고 싶어한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앨범 보시면 전작보다 피처링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미인 신중현 씨 노래 같은 경우에는 바밍 타이거라고 하는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네. 힙스터 그룹과 함께 작업을 했고 또 라스트 씬 롤러코스터의 노래는 원슈타인이라는 래퍼 그리고 수민 앤 슬롬이라는 R&B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아티스트 씬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서태지의 10월 4일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서태지 씨는 아무한테나 리메이크 주지 않거든요. 예. 아이유 권력이 좀 느껴지는 선곡이다. 아이유니까. 그쵸. 뭐, 네.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다 보니까 타이틀곡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선택이라면 안전한 선택이고 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리메이크 곡에 대한 포지셔닝을 확실히 한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워낙에 명곡이고 또 발라드 곡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들으신 아이유 씨의 그 음색을 잘 즐길 수 있는 곡인데요. 네. 그 실제로 꽃갈피는 아이유 씨가 자신이 라이언 노트를 굉장히 잘 써요. 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한 멜로디와 이렇게 완벽한 가사가 한 곡에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고 그 결을 잘 살리고자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끝곡으로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유가 부른 네버엔딩 스토리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